2장. 베데커 없이 산타크로체 성당에서. 피렌체에서 깨어나 밝고 텅 빈 방에서 눈을 뜨는 것은 즐거운 일이었다. 비록 깨끗하지는 않지만 깨끗해 보이는 붉은 타일 바닥, 그리고 분홍색 그리핀과 푸른 아모리니가 노란 바이올린과 바순이 가득한 숲에서 뛰노는 모습이 그려진 천장이 있는 방이었다. 또한 낯선 걸쇠에 손가락이 끼이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아름다운 언덕과 나무들, 대리석 교회들이 마주 보이는 햇살 속으로 몸을 내미는 것도, 바로 아래 도로 제방에 부딪히며 소리내어 흐르는 아르노강을 바라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었다. 강 너머 백사장에서는 사람들이 삽과 채를 들고 일하고 있었고, 강 위에는 뭔가 신비로운 목적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이는 배 한 척이 떠 있었다. 창문 바로 아래로 전기전차가 요란하게 달려왔다. 안에는 관광객 한 명뿐이었지만 전차 입구는 서서 가는 것을 선호하는 이탈리아인들로 넘쳐났다. 아이들은 전차 뒤에 매달리려고 애를 썼고, 차장은 악의는 없다는 듯 그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 손을 놓게 했다. 이어 군인들이 나타났다. 작지만 잘생긴 그들은 털이 듬성듬성 빠진 배낭을 메고 몸집이 더 큰 군인에게나 맞을 법한 커다란 외투를 걸치고 있었다. 그들 옆으로는 어리석고 험악해 보이는 장교들이 걸어갔고, 대열 앞에서는 어린 소년들이 밴드 음악에 맞춰 공중제비를 넘으며 앞서갔다. 전차는 그 행렬 사이에 끼어버렸고 마치 개미떼 속의 애벌레처럼 고통스럽게 전진했다. 소년 중 한 명이 넘어졌고 아청 입구에서는 하얀 황소 몇 마리가 나타났다. 실제로 단추갈고리나 팔던 어느 노인의 유익한 조언이 아니었더라면 길은 영영 뚫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화가 조토의 촉각적같이나 교양청의 부패를 연구하러 이탈리아에 온 여행자라도 이런 사소한 풍경에 귀중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푸른 하늘과 그 아래 살아가는 남녀들밖에는 기억하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바틀렛 양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루시가 문을 잠그지 않은 것과 옷을 다 갖춰 입기도 전에 창밖으로 몸을 내민 것을 지적하며 서두르지 않으면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다 날려버릴 거라고 재촉한 것은 차라리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루시가 준비를 마쳤을 때 사촌 언니는 이미 아침 식사를 끝내고 빵 부스러기 사이에서 영리한 여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 뒤로 늘 그렇듯 뻔한 대화가 이어졌다. 바틀렛 양은 결국 조금 피곤하다며 오전에는 짐 정리를 하며 쉬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루시 네가 꼭 나가고 싶다면 모를까. 루시는 피렌체에서의 첫날이니 나가고 싶었지만 당연히 혼자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바틀렛 양은 이를 허락할 수 없었다. 당연히 루시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절대로 안 된다느니, 루시는 사촌 언니와 함께 머물겠다느니, 아니 그럴 수는 없다느니, 그래야 한다느니 하는 실랑이가 이어졌다. 이 시점에 영리한 여인이 끼어들었다. 만약 세상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 그러시는 거라면 그런 고지식한 걱정일랑은 모른 척 하셔도 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허니처 취향은 영국인이니 완벽하게 안전할 거예요. 이탈리아인들도 다 이해한답니다. 부인이 말했다. 제 절친한 친구인 바론첼리 백작 부인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하녀를 딸려 보낼 상황이 안 되면 대신 선원 모자를 씌워서 보낸답니다. 머리카락을 뒤로 팽팽하게 묶고 그런 모자를 쓰면 누구나 영국 아이들로 생각하거든요. 바틀렛 양은 바론첼리 백작 부인 딸들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에 설득되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가 그렇게까지 아픈 건 아니라며 직접 루시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고집했다. 그러자 영리한 여인은 자신이 오전 내내 산타크로체 성당에 있을 예정인데 루시가 함께 가준다면 정말 기쁘겠다고 말했다.
지저분하지만 아주 정겨운 뒷길로 허니처 치앙을 안내할게요. 당신이 나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면 우린 멋진 모험을 하게 될 거예요. 여인이 말했다. 루시는 정말 친절하시다며 즉시 베데커를 펼쳐 산타크로체 성당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했다. 루시양, 우리가 곧 당신을 베데커로부터 해방해 줄 수 있기를 바랄게요. 그 책은 사물의 겉면만 건드릴 뿐이에요. 진짜 이탈리아에 대해서는 꿈도 꾸지 못하죠. 진짜 이탈리아는 끈기 있는 관찰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답니다. 여인이 말했다. 이 말은 매우 흥미롭게 들렸고 루시는 서둘러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새로운 친구와 함께 들뜬 기분으로 출발했다. 마침내 이탈리아가 다가오고 있었다. 런던 토박이 같은 여주인과 그녀의 흔적들은 악몽처럼 사라졌다. 이 영리한 여인의 이름은 레비시 양이었다. 그녀는 햇살이 내리쬐는 아르노 강변을 따라 오른쪽으로 꺾어 들어갔다. 얼마나 기분 좋게 따스한가. 하지만 골목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은가. 단테가 언급했던 폰테 알레그라치의 다리는 특히 흥미로웠다. 산 미니아토 성당은 흥미로울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도 했다. 살인자에게 입을 맞춘 십자가 이야기는 허니처치 양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강 위의 남자들은 낚시하는 중이었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원래 대부분의 정보라는 게 그렇다. 그때 레비시 양이 하얀 황소들이 있던 아치형 입구 아래로 쏜살같이 달려가더니 멈춰서서 외쳤다. 냄새! 진짜 피렌체의 냄새예요. 허니처치 양, 도시마다 저마다의 냄새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군요. 레비시 양이 외쳤다. 아주 좋은 냄새인가요? 어머니로부터 지저분한 것을 싫어하는 기질을 물려받은 루시가 물었다. 좋은 걸 찾으러 이탈리아에 오는 게 아니랍니다. 삶을 찾으러 오는 거죠. 본지오르노, 본지오르노. 좌우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그녀가 응수했다. 저 사랑스러운 와인술에 좀 보세요. 운전사가 우리를 빤히 쳐다보는 것 좀 봐요. 친절하고 순박한 영혼 같으니. 그렇게 레비시 양은 피렌체 거리를 가로질러 나아갔다. 그녀는 키가 작고 안달복달하면서도 새끼 고양이처럼 장난스러웠지만 새끼 고양이 같은 우아함은 없었다. 이토록 영리하고 쾌활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소녀에게 큰 즐거움이었고 이탈리아 장교가 입는 것 같은 푸른 군용 망토는 축제 같은 기분을 더해주었다. 본지오르노. 루시앙, 나이 든 사람 말 한마디 믿어봐요. 아랫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걸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죠. 비록 저 역시 철저한 급진주의자이긴 하지만요. 어머, 지금 내 말에 충격받았죠? 레비시 양이 말했다. 정말 아니에요. 루시가 외쳤다. 저희도 철저한 급진주의자인걸요. 아버지는 아일랜드 문제로 끔찍하게 변하기 전까지는 항상 글래드스톤 씨에게 투표하셨어요. 알겠어요, 알겠어. 그래서 지금은 적들의 편으로 넘어갔다는 거군요. 오, 제발요.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아일랜드 문제가 다 해결된 지금은 다시 급진당에 투표하셨을 게 분명해요. 사실 지난번 선거 때 저희 집 현관 유리창이 깨졌는데 프레디는 분명 토리당원 소행이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뜨내기 소행이라고 하셨죠. 수치스러운 일이네요. 공업지대인가 보죠? 아니요. 서리 언덕 쪽이에요. 도킹에서 5마일 정도 떨어져 있고 윌드 평야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죠. 레비시 양은 흥미로운 듯 걸음을 늦췄다. 정말 멋진 곳이군요. 나도 그 동네를 아주 잘 알아요.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살고 있죠. 해리 오트웨이 경을 아나요? 둘째가라며 서러울 급진주의자인데.
아주 잘 알죠. 그럼 자선가인 버터워스 부인은요? 세상에, 그분은 저희 땅을 빌려 쓰고 계시는걸요. 정말 신기하네요. 레빗이 양은 가느다란 띠처럼 보이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써리에 사유지가 있단 말이죠? 거의 없어요. 속물처럼 보일까봐 겁이 난 루시가 말했다. 고작 30에이커뿐이에요. 전부 내리막인 정원이랑 들판 몇 개가 전부인걸요. 레빗이 양은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그 정도면 딱 자기 이모의 서퍼 영지 크기라고 말했다. 이탈리아는 멀어져 갔다. 그녀는 지난번에 서머 스트리트 근처에 집을 얻었던 루이자 누군가라는 귀부인의 성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는데 그녀가 그 집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던 것이 이상하다는 이야기도 나누었다. 레빗이 양이 막 그 이름을 떠올렸을 때 그녀는 말을 끊고 외쳤다. 세상에나, 세상에나, 우린 길을 잃었어요. 확실히 숙소 복도 창문에서 뻔히 보이던 산타크로체 성당의 탑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꽤 오래 걸린 듯했다. 하지만 레빗이 양이 피렌체 지리를 훤히 꿰고 있다는 말을 워낙 많이 했기에 루시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녀를 따라왔던 터였다. 길을 잃다니, 길을 잃다니. 친애하는 루시 양, 정치 이야기를 늘어놓느라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그 끔찍한 보수주의자들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겠어요. 이제 어쩌면 좋죠? 낯선 도시에서 갈 길 잃은 두 여인이라니. 자, 이런 게 바로 내가 말하는 모험이랍니다. 레빗이 양이 말했다. 산타크로체 성당을 보고 싶었던 루시는 해결책으로 길을 물어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건 겁쟁이나 할 법한 소리예요. 그리고 안 돼요. 당신의 베데커를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나한테 줘요. 당신이 들고 다니게 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린 그저 발길 닿는 대로 흘러갈 겁니다. 레빗이 양이 말했다. 그리하여 그녀들은 도시 동부지구의 흔하디 흔한 편리하지도 그림 같지도 않은 잿빛 갈색 거리들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루시는 곧 루이자 귀부인의 불평에 흥미를 잃었고 스스로가 불만스러워졌다. 그러다 황홀한 순간 이탈리아가 나타났다. 루시는 안눈치아타 광장에 서서 싸구려 복제품으로는 결코 그 생생함을 담아낼 수 없는 살아있는 테라코타 제단 위에 성스러운 아기들을 보았다. 자선복을 뚫고 나올 듯 빛나는 팔다리를 가진 아기들이 하늘을 상징하는 원형틀을 배경으로 힘찬 흰팔을 뻗고 서 있었다. 루시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본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레빗이 양이 경악 섞인 비명을 지르며 그녀를 앞으로 끌고 갔고 목적지에서 적어도 1마일은 벗어났다고 단언했다. 유럽식 아침 식사로 버티던 기운이 다 떨어져 가거나 혹은 식사 효과가 사라질 무렵이 다가오자 두 숙녀는 어느 작은 가게에서 뜨거운 밤 경단을 좀 샀다. 아주 현지 음식답게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감싸고 있던 종이 맛이 나기도 했고 머릿기름 맛이 나기도 했으며 거대한 미지의 맛이 나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기운을 내어 먼지 날리는 커다란 또 다른 광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었고 그 너머에는 더할 나위 없이 흉물스러운 흑백의 정면 외벽이 솟아 있었다. 레빗이 양이 그 건물을 향해 극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것이 바로 산타크로체 성당이었다. 모험은 끝났다. 잠깐 멈춰봐요. 저 두 사람이 먼저 가게 두자고요. 안 그러면 내가 말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니까. 난 판에 박힌 대화가 정말이지 끔찍해요. 불쾌해라. 저들도 성당에 들어가고 있군요. 오, 해외 나온 전형적인 영국인들이란. 어제 저녁 식사 때 저희 맞은편에 앉았던 분들이에요. 우리에게 방을 양보해 주셨죠. 정말 친절하셨어요. 저 몸짓 좀 봐요. 레빗이 양이 웃음을 터뜨렸다.
꼭 암소 두 마리처럼 나의 이탈리아를 가로질러 걷고 있잖아요. 내가 좀 짓궂긴 하지만 도버 해협에 시험장을 세워두고 통과하지 못하는 관광객은 죄다 돌려보내고 싶다니까요. 저희에게는 무엇을 물어보실 건가요? 레빗이 양은 루시의 팔 위에 다정하게 손을 얹었다. 루시라면 어떤 시험이든 만점을 받을 거라는 암시 같았다. 이 고양된 기분으로 그녀들은 거대한 성당 계단에 다다랐고 막 안으로 들어가려던 찰나 레빗이 양이 걸음을 멈추더니 깨악하는 비명을 지르며 두 팔을 번쩍 들고 외쳤다. 저기 내 현지 색채 상자가 가네요. 가서 꼭 한마디 나눠야겠어요. 순식간에 그녀는 군용 망토를 바람에 휘날리며 광장을 가로질러 가버렸다. 흰 수염이 난 노인을 붙잡아 팔을 장난스럽게 꼬집고 나서야 그녀는 속도를 줄였다. 루시는 10분 가까이 기다렸다. 그러자 차츰 피곤해지기 시작했다. 거지들이 그녀를 괴롭혔고 먼지가 눈으로 날아들었다. 루시는 젊은 아가씨가 공공장소에서 빈둥거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녀는 정말이지 너무 독특하다 못해 유별난 레빗이 양과 합류할 생각으로 천천히 광장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그 순간 레빗이 양과 그녀의 현지 색채 상자도 움직였고 둘 다 요란하게 몸짓을 해대며 골목 너머로 사라져버렸다. 루시의 눈에 분노의 눈물이 고였다. 레빗이 양이 자신을 팽개치고 가버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베데커를 가져가 버렸기 때문이기도 했다. 어떻게 집을 찾아가야 할까? 베데커도 없이 산타크로체 성당 안을 어떻게 둘러본단 말인가? 첫날 오전 일과는 엉망이 되었고 다시는 피렌체에 오지 못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불과 몇 분 전만 해도 교양 있는 여성처럼 대화하며 스스로가 독창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믿으며 들떠 있었는데 이제 그녀는 우울하고 굴욕적인 기분으로 성당에 들어섰다. 이 성당을 프란체스코 수도에서 지었는지 도메니코 수도회에서 지었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물론 훌륭한 건물임에는 틀림없겠지만 꼭 헛간 같지 않은가. 게다가 너무나 춥기까지 했다. 물론 이곳에는 조토의 프레스코화가 있고 그 촉각적 가치 앞에서는 마땅히 느껴야 할 감흥을 느낄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어느 것이 조토의 작품인지 누가 알려준단 말인가. 루시는 작가나 연대조차 불분명한 기념비들에 열을 올리고 싶지 않아 경멸 어린 눈으로 성당 안을 거닐었다. 성당의 중앙 통로와 좌우 복도 바닥을 온통 뒤덮은 그 수많은 묘비석 중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러스킨 씨가 가장 극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사람조차 아무도 없었다. 그러다 이탈리아의 치명적인 매력이 그녀에게 작용하기 시작했고 루시는 정보를 얻는 대신 행복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탈리아어로 된 공지문들을 하나하나 해독해 나갔다. 성당 안에 개를 데려오지 말라는 공지, 건강을 위해 그리고 자신들이 있는 성스러운 건물에 대한 존중의 의미로 침을 뱉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공지 같은 것들이었다. 그녀는 관광객들을 관찰했다. 산타크로체 성당이 워낙 추웠던 탓에 그들의 코끝은 들고 있는 베데커만큼이나 빨개져 있었다. 그러다 그녀는 3명의 가톨릭 신자 아이들, 남자아이 2과 여자아이 1에게 닥친 끔찍한 운명을 목격했다. 아이들은 성수로 서로에게 물세례를 퍼붓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하더니 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신성해진 몸으로 마키아벨리 기념비로 향했다. 아주 먼 거리에서부터 아주 천천히 다가온 아이들은 손가락과 손수건 그리고 머리를 석조물에 갖다 대고는 뒤로 물러났다.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 아이들은 이 행동을 몇 번이고 반복했다. 그제야 루시는 아이들이 마키아벨리를 어떤 성인으로 착각해 덕을 쌓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벌은 곧바로 찾아왔다. 가장 작은 남자아이가 러스킨 씨가 그토록 감탄했던 묘비 중 하나에 걸려 비틀거리더니 누워있는 주교 조각상의 얼굴에 발이 엉키고 말았다. 개신교도였음에도 루시는 본능적으로 달려나갔다. 하지만 한 발 늦었다. 아이는 주교 조각상의 위로 솟은 발가락 위로 무겁게 고꾸라졌다. 얄미운 주교 같으니. 마찬가지로 달려나온 노신사 에머슨 씨가 외쳤다. 살아서도 고약하더니 죽어서도 딱딱하군. 꼬마야, 햇살이 비치는 밖으로 나가서 태양에 입을 맞추렴.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저기란다. 참을 수 없는 주교로군. 아이는 이 말들과 자신을 일으켜 세워 먼지를 털어주고 멍든 곳을 문지르며 미신을 믿지 말라고 말하는 이 무서운 사람들 때문에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다. 이해 좀 봐요. 에머슨 씨가 루시에게 말했다. 엉망진창이군요. 애는 다쳤고 춥고 겁에 질렸어요. 하지만 교회라는 곳에서 그 이상 뭘 기대하겠습니까? 아이의 다리는 마치 녹아내리는 밀랍처럼 흐물거렸다. 에머슨 씨와 루시가 아이를 바로 세울 때마다 아이는 고함을 지르며 무너져 내렸다. 다행히 기도를 올리고 있어야 마땅할 한 이탈리아 부인이 구하러 왔다. 어머니들만이 가진 어떤 신비로운 덕목으로 그녀는 어린 소년의 등뼈를 꼿꼿이 세우고 무릎에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아이가 일어섰다. 아이는 여전히 흥분해서 횡설수설하며 걸어갔다. 당신은 영리한 여성이군요. 에머슨 씨가 말했다.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성물보다도 더 큰 일을 해냈어요. 나는 당신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동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는답니다. 우주의 체계라는 것은 말이죠. 그는 적절한 표현을 찾으려 말을 멈췄다. 니엔테. 이탈리아 부인이 말하고는 다시 기도로 돌아갔다. 저분이 영어를 알아듣는지 잘 모르겠네요. 루시가 제안했다. 차분해진 기분 속에서 루시는 더 이상 에머슨 부자를 경멸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품위 있게 연약하기보다는 아름다운 태도로 대하기로 마음먹었고 가능하다면 기분 좋은 방에 대한 고마움을 정중하게 언급함으로써 바틀렛 양의 마지못해한 예의를 지워버리고 싶었다. 저 여인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에머슨 씨가 대답했다. 그런데 여기서 무얼 하고 있나요? 성당을 관람하는 중인가요? 관람은 다 끝났고요. 아니요. 루시는 억울했던 기억이 떠올라 외쳤다. 모든 걸 설명해 주기로 한 레빗이 양과 함께 왔는데 문 바로 앞에서 정말 너무해요. 그냥 달아나 버렸지 뭐예요. 한참을 기다리다가 결국 저 혼자 들어와야 했어요. 왜 그러면 안 되죠? 에머슨 씨가 말했다. 네, 왜 혼자 오면 안 되는 거죠? 아들이 처음으로 젊은 여인에게 말을 건네며 말했다. 하지만 레빗이 양이 제 베데커까지 가져가 버렸는걸요? 베데커요? 에머슨 씨가 말했다. 당신이 마음 쓰는 대상이 그것이라니 다행이군요. 베데커를 잃어버린 건 신경 쓸 만한 일이죠. 그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루시는 어리둥절했다. 그녀는 다시금 어떤 새로운 생각의 기운을 느꼈고 그것이 자신을 어디로 이끌지 알 수 없었다. 베데커가 없다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좋겠군요. 아들이 말했다. 이것이 그 생각이 이끄는 곳이었을까? 루시는 품이라는 방어막 뒤로 숨었다. 정말 감사합니다만 그럴 순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일행에 끼려고 왔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전 정말 아이를 도우러 온 것이고
어제 저녁 저희에게 흔쾌히 방을 양보해 주신 것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큰 불편을 겪지 않으셨기를 바랄게요. 아가씨, 노인이 다정하게 말했다. 내 생각에 당신은 그저 나이 든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군요. 까다로운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말이요. 그렇게 피곤하게 굴지 말고 대신 성당의 어느 부분을 보고 싶은지 말해줘요. 당신을 그곳으로 데려다 주는 건 내게 정말 큰 즐거움이 될 테니까요. 이것은 지독하게 무례한 언사였고 루시는 마땅히 격분해하였다. 하지만 화를 참는 것만큼이나 화를 내는 것 역시 때로는 어려운 법이다. 루시는 화를 낼 수가 없었다. 에머슨 씨는 노인이었고 소녀라면 분명 그를 너그럽게 받아줄 수도 있을 것이었다. 반면 그의 아들은 젊은이였기에 소녀라면 그에게 불쾌함을 느껴야 하거나 적어도 그 앞에서는 기분 나쁜 기색을 보여야 한다고 루시는 생각했다. 루시는 대답하기 전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제가 까다롭게 군 건 아니길 바라요. 제가 보고 싶은 건 조토의 작품들인데 실례가 안 된다면 어느 것인지 알려주시겠어요?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침울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는 페루치 예배당으로 길을 안내했다. 그에게선 어딘지 모르게 교사 같은 구석이 있었다. 루시는 질문의 정답을 맞힌 학교 아이가 된 기분이었다. 예배당은 이미 진지한 태도의 무리로 가득 차 있었고 그들 사이로 강연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교묘한 가치평가가 아니라 영적인 기준에 따라 조토를 숭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다. 기억하십시오. 강연자가 말을 이었다. 이 산타크로체 성당에 관한 사실들을 말입니다. 이곳은 르네상스의 때가 묻기 전 중세주의의 뜨거운 열망 속에서 신앙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프레스코 화들을 보십시오. 비록 지금은 안타깝게도 복원 작업으로 훼손되었지만 조토가 해부학이나 원근법의 덫에 구애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장엄하고 애절하며 아름답고 진실한 것이 있을까요? 진심으로 느끼는 사람 앞에서 지식과 기술적 영리함이 얼마나 무력한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니요. 성당치고는 너무 큰 목소리로 에머슨 씨가 외쳤다. 그런 건 전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신앙으로 지어졌다니. 그건 단순히 일꾼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리고 프레스코아로 말하자면 난 거기서 어떤 진실도 보이지 않는군요. 저기 파란 옷을 입은 뚱뚱한 남자를 보라고요. 몸무게가 나만큼은 나갈 텐데 하늘로 기구처럼 솟구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성 요한의 승천 프레스코아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부의 강연자는 당황했는지 목소리가 흔들렸다. 청중들은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고 루시도 마찬가지였다. 루시는 자신이 이 남자들과 함께 있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했지만 그들은 그녀에게 어떤 마법을 건 상태였다. 그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기이했기에 루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다. 자,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느냐, 아니었느냐. 예, 아니오로 대답해보렴. 아들 조지가 대답했다. 만약 일어났다면 이런 식이겠지요. 저는 아기 천사들에게 떠밀려가느니 차라리 혼자서 하늘로 올라가고 싶군요.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다면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제 친구들도 밖으로 몸을 내밀고 반겨주었으면 좋겠고요. 넌 결코 올라가지 못할 게다. 아버지가 말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와 나는 우리를 낳아준 이 땅 속에 평화롭게 누울 것이고 우리의 이름은 우리가 남긴 업적이 살아남는 것만큼이나 확실하게 사라질 게다. 어떤 이들은 그저 비어있는 무덤만 볼 뿐 올라가는 사람이 성인이든 누구든
그 모습은 보지 못하죠. 만약 그 일이 일어났다면 정말이지 그런 식으로 일어났을 겁니다. 실례합니다.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일행이 함께하기엔 이 예배당이 다소 좁군요. 더 이상 방해하지 않고 저희가 물러나겠습니다. 강연자는 목사였고 청중은 분명 그의 신도들인 모양이었다. 그들의 손에는 가이드북뿐만 아니라 기도서도 들려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침묵 속에 줄을 지어 예배당을 빠져나갔다. 그들 중에는 펜션 베르톨리니에 묵고 있는 두 노부인, 테레사 앨런과 캐서린 앨런 자매도 섞여 있었다. 멈춰요. 에머슨 씨가 외쳤다. 우리 모두가 있기에 충분히 넓단 말이오. 멈춰요. 행렬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사라졌다. 곧이어 옆 예배당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설명하는 강연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지, 저 목사가 브릭스턴의 부목사인 것 같구나. 조지는 옆 예배당에 갔다가 돌아오며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죠.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다면 내가 가서 아는 척을 하고 내가 누구인지 상기시켜주는 게 좋겠어. 이것이로군. 왜 가버린 걸까? 우리가 너무 크게 떠들었나? 참 난처하구먼. 가서 미안하다고 말해야겠어. 그러는 게 좋겠지? 그럼 아마 다시 돌아올 거야. 그는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조지가 말했다. 하지만 에머슨 씨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불행한 표정으로 커스버트 이거 목사에게 사과하기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떴다. 겉으로는 반원형 벽화인 루네트에 몰입한 척하던 루시는 강연이 다시 중단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노신사의 불안하면서도 공격적인 목소리와 상대방의 짧고 불쾌감이 서린 대답이 들려왔다. 사소한 불행도 마치 비극인 양 받아들이는 아들 역시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런 영향을 끼치죠. 그가 그녀에게 알려주었다. 아버지는 친절하려고 노력하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 노력하며 살잖아요. 루시가 초조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는 그것이 자신의 인격을 수양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력하죠. 하지만 아버지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을 베푸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진심을 알아채고는 기분 나빠하거나 겁을 먹지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이네요. 마음속으로는 공감하면서도 루시가 말했다. 제 생각엔 요령 있게 베푸는 친절한 행동이 요령이라니요. 그는 경멸하듯 고개를 치켜들었다. 아무래도 루시가 오답을 내놓은 모양이었다. 그녀는 이 기이한 청년이 예배당을 이리저리 거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젊은이 치고 그의 얼굴은 거칠었고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까지는 딱딱해 보였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자 그 얼굴은 다정함으로 피어올랐다. 루시는 로마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서 도토리 꾸러미를 나르던 그를 다시 보는 듯했다. 건강하고 근육질인 그였지만 잿빛의 느낌. 오직 밤이 되어서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비극의 기운을 주었다. 그런 기분은 금세 사라졌다. 그렇게 미묘한 감정을 품는 것은 그녀답지 않은 일이었다. 침묵과 알 수 없는 감정 속에서 생겨난 그 기분은 에머슨 씨가 돌아오자 사라졌고 루시는 비로소 자신에게 익숙한 빠른 대화의 세계로 다시 들어갈 수 있었다. 무함만 당하셨나요? 아들이 평온하게 물었다.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즐거움을 망쳐버린 건지 모르겠구나. 그들은 돌아오지 않을 게다. 타고난 공감 능력이 가득하며 타인의 선함을 알아보는 기민함, 인류 형제에 대한 비전, 성 프란치스코에 관한 강연 조각들이 칸막이 벽 너머로 흘러 들어왔다.
우리가 당신의 즐거움까지 망치게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가 루시에게 말을 이었다. 저 성인들의 그림은 살펴보셨습니까? 네, 루시가 말했다. 정말 아름다워요. 혹시 러스킨이 찬양했던 그 묘비가 어떤 건지 아시나요? 그는 알지 못했고 대신 함께 추측해보자고 제안했다. 루시로서는 다행스럽게도 조지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녀와 노인은 산타크로체 성당 안을 그리 유쾌하지 않은 건 아니게 거닐었다. 헛간처럼 생긴 성당이었지만 그 벽 안에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이 간직되어 있었다. 피해야 할 불황자들과 기둥 사이로 따돌려야 할 가이드들, 강아지를 데려온 노부인도 있었고 관광객 무리 사이로 미사를 위해 겸손하게 몸을 비켜가는 신부도 여기저기 보였다. 하지만 에머슨 씨는 반쯤만 흥미를 보일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성과를 망쳐버렸다고 믿는 그 강연자를 지켜보더니 이내 초조하게 아들을 살피며 곁에 있는 루시에게 말했다. 왜 저 프레스코화만 보고 있는 걸까요? 그가 불안해하며 말했다. 난 거기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말이오. 전 조토가 좋아요. 루시가 대답했다. 그의 촉각적 가치에 대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정말 놀라워요. 델라 로비아의 아기 조각 같은 것들을 더 좋아하긴 하지만요. 그게 당연하죠. 아기 하나가 성인 12명보다 더 가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낙원 전체와 맞바꿀 가치가 있는데 내가 보기엔 지옥에서 살고 있군요. 루시는 다시금 이 대화가 적절하지 않다고 느꼈다. 지옥에서 말이요. 그가 반복했다. 저 아이는 불행합니다. 어머나, 루시가 말했다. 저렇게 몸도 튼튼하고 생기가 넘치는 아이가 어떻게 불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대체 그에게 무엇을 더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의 이름으로 서로를 징후하게 만드는 온갖 미신과 무지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키웠습니다.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으니 난 저 아이가 당연히 행복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었어. 루시는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눈앞에 이 노인이 매우 불경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어머니가 이런 부류의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았고 샬럿 언니라면 가장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기분도 들었다. 우리가 저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이탈리아로 휴가를 와서는 저렇게 행동하는군요. 마치 밖에서 놀았어야 할 어린아이가 묘비에 부딪혀 다친 것 마냥 말이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 루시는 아무런 제안도 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그가 말했다. 자, 이 일로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가씨더러 내 아들과 사랑에 빠지라고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와 나이도 비슷하시고 마음만 편히 먹으신다면 분명 분별력 있는 분일 테니까요.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아이는 아는 여자가 거의 없고 아가씨에겐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보아하니 이곳에 몇 주 더 머무르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 마음의 빗장을 풀어보세요. 어젯밤 일로 미뤄보건대 아가씨는 혼란에 빠지기 쉬운 성격 같더군요. 마음을 열어보세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깊은 곳의 생각들을 끄집어내어 햇빛 아래 펼쳐놓고 그 의미를 알아보라는 말입니다. 조지를 이해함으로써 아가씨 자신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겁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이토록 기이한 연설에 루시는 아무런 대답도 찾지 못했다. 난 그 아이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만 알 뿐,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뭔데요? 루시가 무언가 끔찍한 이야기를 예상하며 두려움에 차 물었다. 오래된 문제지요. 만물이 서로 맞물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물이라니요? 우주의 만물 말입니다. 그건 아주 진실이지요. 만물은 서로 맞물리지 않아요. 에머슨 씨, 대체 무슨 뜻인가요? 그가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했기에 루시는 그가 시를 인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거의 알아채지 못했다. 머나먼 곳에서, 저녁과 아침에서, 그리고 저 12바람 부는 하늘에서 나를 엮어낼 생명의 재료들이 이리로 불어와 여기 내가 있노라. 조지와 나, 둘 다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만 왜 이것이 그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가 바람에서 와서 바람으로 돌아갈 것임을, 모든 생명은 어쩌면 영원한 매끄러움 속의 매듭이요, 얽힘이요, 흠집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차라리 서로 사랑하고 일하며 기뻐합시다. 난 이런 세상의 슬픔 따위는 믿지 않아요. 허니처치 양은 동의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도 우리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주세요. 끝없는 왜의 곁에는 그렇다가 있다는 것을. 아가씨가 원하신다면 일시적인 그렇다라 해도 좋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 아이가 깨닫게 해달란 말입니다. 갑자기 루시가 웃음을 터뜨렸다. 이런 상황에선 응당 웃어야만 했다. 우주가 서로 맞물리지 않아서 삶이 얽혀 있거나 바람이라서 혹은 그렇다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우울해하는 청년이라니. 정말 죄송해요. 저를 매정한 사람이라 생각하시겠지만 하지만요. 아드님께는 일거리가 필요해 보이네요. 특별한 취미 같은 건 없나요? 저도 걱정거리가 있긴 하지만 주로 피아노를 치면서 잊어버리곤 하거든요. 제 남동생은 우표 수집을 하면서 엄청나게 좋아졌고요. 어쩌면 이탈리아가 지루한 걸지도 몰라요. 알프스나 호수 지방으로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점잔을 빼며 말했다. 노인의 얼굴에 슬픔이 번지더니 그가 부드럽게 그녀에게 손을 댔다. 루시는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조언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고 그가 고마워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참으로 노인은 더 이상 그녀를 전혀 놀라게 하지 않았다. 루시는 그를 친절하지만 아주 어리석은 사람으로 여겼다. 베데커를 잃어버리기 전인 1시간 전 미학적으로 충만했던 것만큼이나 지금 그녀의 감정은 영적으로 잔뜩 부풀어 올라 있었다. 묘비들을 넘어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불쌍한 조지는 가엾으면서도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바틀렛 양이 왔습니다. 그가 다가와 그림자진 얼굴로 말했다. 오, 맙소사. 갑자기 풀이 죽어 삶 전체를 다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며 루시가 말했다. 어디요? 어디 있죠? 본당에요. 알겠어요. 수다쟁이 앨런 자매가 틀림없이. 그녀는 스스로 말을 멈췄다. 가엾은 아가씨. 에머슨 씨가 터뜨리듯 말했다. 가엾은 아가씨. 그녀는 이 말을 그냥 넘길 수 없었다. 바로 그녀 자신이 스스로에게 느끼던 감정이었기 때문이다. 가엾다고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전 제 자신이 아주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이에요. 전 온전히 행복하고 아주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요. 부디 절 동정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애써 꾸며내지 않아도 이 세상엔 이미 충분한 슬픔이 있지 않나요? 안녕히 계세요.
두 분의 친절에 정말 감사드려요. 아, 네. 저기 제 사촌 언니가 오네요. 즐거운 아침이에요. 산타크로체는 정말 멋진 성당이네요. 그녀는 사촌 언니에게 합류했다.